오늘 제65 강의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주제로서 중소기업의 저성장 시대 생존 방안 차원에서 중소기업 장기 저성장 시대 생존 혁신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저성장 시대죠. 그 저성장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생존을 하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중소기업이 이 장기 저성장 시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생존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장기 저성장 시대의 중소기업의 생존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죠. 이미 글로벌 경제는 위기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우 지수의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글로벌 경제가 이미 위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는 위기고요. 국제 질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권위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정체성 정치가 부상되고 있고, 맞물려서 자국 중심주의의 강화라든지 또는 민족주의 표출, 그리고 권위주의 확산 등의 추세로 자유주의 시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침식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이미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갈수록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죠.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큰 기업, 큰 나라일수록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고 있죠.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든지, 패권 국가로 가자든지, 또 우리만의 어떤 가치와 우리만의 어떤 생존권을 확대해 가자든지 하는 정체성 정치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탈리아든 뭐 프랑스든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민족주의가 표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이제 미국의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중국의 민족주의의 힘이 뭔가 힘을 발휘할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권위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죠. 이제는 뭐 중국은 1인 체제가 됐고 한 사람의 권력이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이런 것이 됐고, 미국도 역시 뭐 트럼프를 통해서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아나무인적인 아주 돌발 발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희망을 자극하는 동기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권위주의가 점점 확산돼가는 이런 추세가 정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패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패권주의를 지향했지만 중국도 역시 패권주의를 지향하면서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끼리의 경쟁,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주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떤 가격도 결정이 되고 시장도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리더의 정책에 의해서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장의 기반이 좀 흔들리는 자유주의 시장의 기반이 약화돼가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자 간의 협력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그 규범이 무시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예를 든다면 미국이 환경단체에서 탈퇴한다든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든지, 이는 다자 간의 협력 규범이 점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서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별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 의해서 사는 협력시대, 협업시대가 아니라 국가별로 각자 알아서 스스로의 삶을 추구해만 되는 각자 도생시대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마치 1920년에서 1929년에 일어났던 대공황의 그 시대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고, 그 대공황 시대에 나타났던 그 특징이 전초 현상으로서 대침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침식이 되면서 인종이라든지 종교 또는 종파, 종족주의 등의 정체성 기반의 집단주의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배타적인 또 포퓰리즘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고, 난민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자연재해의 증가 등의 문제 등이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그런 협력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경을 차단하고 격벽을 치는 고립주의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세계는 대공황 시대 전초 현상인 대침체 시대로 진입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공황의 특징을 보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내부재 할부금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이 3배로 늘어났죠. 현금보다 할부 소비가 급증이 됐고, 빚으로 생활하는 현상들이 증가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대공황 시절에 일어났던 하나의 특징인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2,8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400만 개의 가옥이 압류되고, 그로 인해서 주택의 가치가 절하되고요. 우울증과 자살,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결국은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증가되고, 경제 생산 능력과 관계없이 불황은 역비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생산 능력은, 공급 능력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불황은 계속 지속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저성장 대침체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면 실물 경제가 이제 한 단계 넘어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된 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난 전 세계는 실물 경제 위기에 접어들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단계는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더니, 그 다음에는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부진하기 시작하고, 3단계는 기업의 성장 및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실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금융위기의 그 어떤 현상이 실물 경제까지 전이돼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 수준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공장의 가동률의 저하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끼면서 물량 감소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은 축소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상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됐다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의 경제와 이제 세계 경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 흐름이에요, 이거는. 이 세계 경제 흐름이 5.4%에서 3.1에서 2.9%까지 내려갔는데 2010년까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5.4%일 때 6.5%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면 한국이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 경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졌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세계 경기 이하의 성장으로 내려갔고 한국의 세계의 성장률 평균치보다 못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시대 진입 속도보다 더 가속화되어 있고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2.6 내지 2.6%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심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우리 있는 그대로 인지를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래프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1970년부터 2013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1980에서 82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IMF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기간 동안의 상장을 보면 2차 오일 쇼크 후에도 우리는 상당한 고도 성장을 했죠. 그리고 82년부터 92년까지 세계가 3.3%를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9.4%가 하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 위기, 우리나라도 IMF가 왔었죠. 그 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일시적인 위축이 있었습니다만은 곧바로 2000년부터는 우리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5.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강을 하더니 이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1998년에 IMF 이후에 저성장기에 진입한 이후에 한국 경제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움직임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수준보다 낮은 수치로 하락하고 있고요. 오일 쇼크에도 살아남았고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았던 한국 경제가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수출 취약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둔감했던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서서히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또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미 스타트랙 존에 진입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을 계속 하다가 3%대의
성장률로 둔화되면서 이미 3%대의 성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장기 침체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뜻이고요. 그 장기 침체의 국면은 일본의 장기 침체를 답습하는 그런 모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이제는 한국형 장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서 한국형 장기 침체의 시작을 스타트 렉존에 우리가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맞고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이미 스타트 렉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저성장의 기조는 계속할 거다. 라는 걸 예상을 해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보다는 생존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깊은 생각을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대 성장되는 스타트 렉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보면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부터 2020년까지 예상을 해보면 7%대에서 4.4%로 3%로 2020년 이후에는 1.7% 정도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우리도 장기 저성장 20년 시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죠.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실업자를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산을 풀어서 일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기업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각자 도생을 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대기업은 이미 각자 도생의 길을 접어들었다고 본다면 대기업만 바라보던 중소기업도 이제 스스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위기를 넘어서 패닉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패닉 상태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정부를 바라보고 있고 세계 시장 바라보고 있고 대기업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한 패닉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없고 대기업도 복지부동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니까 중소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패닉 상태에 머물렀다. 패닉 상태에 진입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체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자기들의 패권과 자국 보호를 위해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은 이러한 저성장 분위기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에서의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강화되면서 양국 간의 경합과 갈등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가고자 하는 1대1로 구상과 이제 대립관계를 가져가면서 지정학적인 또는 지경학적인 경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및 유럽에서의 중동의 관여를 축소시키려는 그 미국의 의도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양자관계의 설정이라는 치열한 해칭 전략을 요구하고 있고 자구적 외교에 분주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줄을 서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양국에서 어느 쪽에 줄을 대야 될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중동, 유럽, 동아시아는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1대1로가 필요하고, 그 1대1로를 통해서 중동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는 흡수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시진핑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경제 전쟁은 경제의 수준에서 패권주의 경쟁으로 발전해가고 정치적 성향으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는 한판 승부죠. 결국은 패자도 승자도 없이 길게 갈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제 뭐 중재가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그 기간은 굉장히 길게 가지 않을까. 그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려울 것이고, 특히 중국과 미국의 시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죠. 중국 시장의 48% 정도를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는 한 자리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장하던 중국도 내수 위주의 시장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시장의 호황 시대는 이제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위주의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 시장이 축소되고 주력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제 중국 외에 다른 시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 뭐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세워주겠지, 뭐 그런 기대감, 뭐 대기업이 잘 나가서 어느 날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은 이제 버리고요. 도저히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증권계 미래학자인 홍성욱 대표가 소개한 수축사회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는 팽창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팽창사회는 성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2008년도 전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축사회로 바뀌고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팽창사회에서는 수출사회를 진입하는 진입기죠.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진입하는 진입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로섬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은 커지고, 또 한쪽이 작아지면 또 한쪽이 커지는 제로섬의 시대에서 전체 시장의 크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경쟁력만 있으면 존재하는 시장 속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수축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크기가 규모가 작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미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은 수축 사회로 진화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시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고객 수도 줄어들고 있고, 상품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축소 일변도로 간다. 작게 지향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축 사회의
진입로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국의 그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8.6%에서 2.8%대로 이제 저성장기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이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경제 성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증가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은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한 요소들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포지티브한 요소는 감소되는 이런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내수 시장은 이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을 원하니까 글로벌 시장을 찾아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성장이 높은 세계 시장을 바라다 봐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계 시장을 바라다보는 시선과 시각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뭔가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 시장 저성장기에 돌입하지 오래됐다.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시장의 저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고령 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고, 미중 경제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의존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을 잃어가고 있고, 이런 악재들이 더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출발해야 되고요. 각자 도생을 하되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5대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을 도모하려는 무리한 투자와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 마십시오.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사람을 더 늘린다든지, 조직을 키운다든지, 캐파를 증대한다든지, 개발 비용을 과다 지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투자보다는 이미 투자한 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현재 기투자되어 있는 시설,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을 재교육하든지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하고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캐파를 늘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현재 있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여서 캐파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개발의 효율을 높여서 개발의 속도라든지 진척도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부터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해야지, 투자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구력 경쟁력이 최우선의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힘을 경쟁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힘도 물론 중요한 경쟁력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구력이에요. 이 어려운 경기와 저성장 시대에 내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력 경쟁력이죠. 이 불경기에 오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강한 기업이고, 작은 매출로 부가가치를 유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 진정으로 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지구력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어도 3년, 5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딜리트 경영을 도입해서 버릴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딜리트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과 시장 중에서 영양가 있는 고객, 영양가 있는 시장은 남겨놓고 영양가 없는 시장과 고객은 버리셔야 됩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고객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미 성장하지 못하는 시장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했다고 해서 지속 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상품도 축소하고 버려야 됩니다. 상품별로 개별 원가를 계산해 봐서서 한계이익률이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 나지 않는 상품은 팔지 않는다. 이익 나지 않는 상품은 줄여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비도 불용 설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가게 되면 고정비가 높죠. 캐파가 커요. 캐파는 있는데 공급 능력은 있는데 물동이 없어서 잉여 캐파가 많이 남습니다. 잉여 캐파가 있는 이 상황에서 설비를 갖고 있지 말고 그 설비를 매각하든지 임대하든지 그 설비를 처분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와 장비도 물동에 맞춰서 줄여나가고 처분하고 불용 자산, 불용 재고 이런 것도 철저히 처분해서 캐시 플로우를 개선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의 규모를 작게 가져가는 것이 딜리트 경영의 한 축이기 때문에 작은 자산을 가지고 많은 매출을 해서 큰 이익을 내는 구조로 자산을 관리하는 인풋 효율화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웃풋 지향이죠. 아웃풋을 극대화를 하고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캐파를 키우고 매출을 늘리고 규모의 확대로 갔다면 지금 반대로 가야 돼요.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작게 가져가고 자산 규모를 작게 가져가고 영양가 없는 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웃풋 극대화가 아니라 인풋을 자원을 투입 자원을 효율화시키는 이런 경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릴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 경영을 도입해서 수익사업을 숭배하는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사업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내가 수익사업이 있는가, 고정 매출과 고정 이익이 나는 게 있는가, 안정된 매출과 안정된 이익을 내는 것이 있는가, 그 안정된 매출과 안정된 이익을 내주는 고객, 시장, 제품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안정된 매출과 제품과 고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보고 고정비를 줄이시든지 고정비를 변동비화하든지 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공헌이익의 관리가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일수록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수익사업을 뭘 할 것이며 육성사업을 뭐 할 것이며 전략사업을 뭘 할 거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수익사업이죠. 안정된 물량, 안정된 매출, 안정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과 제품과 시장을 잘 관리해서 거기를 지켜나가는 수익사업 숭배 경영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람을 믿지 말고 인재를 믿지 말고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맹점은 사람 의존이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스킬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열심히 하는 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런 관리가 중소기업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종업원들은 칼퇴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52시간 안에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정부가 제도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열심히 해줄 거를 기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주어진 일의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없이도 균일한 품질, 균일한 생산성, 균일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의 관리를 채택하시고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관리를 하시고 그 절차를 잘 밟아 나가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은 편한 걸 찾고 있고 쉬운 걸 찾고 있고 힘든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 자체가 과거에 열심히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저성장 시대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꿈이 없으니까 삶 자체를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 쪽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보다 차 사는 걸 더 좋아하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쪽을 택하는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로 시대에게 우리가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은 편하게 일하게 만들어주고 일은 시스템과 기계가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저성장기 경영 전략의 5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주로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강좌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그럼 어떻게 구체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